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서울에 모여 3개국 간 협력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북아에서 늘 불안 요소로 꼽히는 북한은 ICBM 기술을 활용한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예고했습니다.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를 한 건 한일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이례적으로 F-35A를 비롯한 공군 주력 전투기 20대를 긴급 출격시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가장 북쪽까지 우리 전투기를 진출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사시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양까지 폭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9 시작합니다. 우리 공군의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F-35A가 구름 위로 올라가 공격 편대를 이룹니다. F-15K와 KF-16까지 주력 전투기 20여 대가 오후 1시부터 공격 편대군 비행과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우리 군은 전방 중부 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훈련이 진행됐다고 발표했는데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후 최북단까지 비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각각 군사분계선 20에서 40km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시로 어겨왔습니다. 오늘 우리 군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 구역을 넘어 군사분계선 10km 지점까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F-35A는 스텔스 기능을 활용해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피해 은밀하게 침투해 원점 타격이 가능한 전력 자산이고 F-15K는 스텔스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탑재해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도 전파 교란 없이 평양 주석궁 파괴가 가능합니다. 군 당국은 오늘 훈련은 계획된 훈련이 아닌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며 미사일 투하만 안 했을 뿐 원점 타격 훈련이었다고 응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북한이 통보한 위성 발사 시점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발사 계획을 통보한 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이었는데 왜 이때 알린 건지 그리고 언제 발사할 건지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내각관방은 북한이 오늘 새벽부터 다음 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해상 위험구역까지 설정해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가 서울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3국 정상회의를 하기 직전 시점을 노린 겁니다. 한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仮に発射を強行すれば国連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 특히 북한이 설정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까지 총 3곳으로 지난해 1, 2차 실패에 이은 3차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당시 경고했던 구역과 같습니다. 위성 발사 목적을 내세웠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고도화 과정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고 다른 미사일 도발을 섞어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한 북한은 다탄두 탑재나 대기권 재진입과 같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 발사가 ICBM의 정상각도 사격과 유사하다. 그래서 실제 ICBM 성능 테스트도 겸하고 있다. 일본은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렸고 자위대 이지스함과 오키나와 패트리엇 부대를 동원한 요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한일중 3국은 38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 책임도 언급했지만 북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일 두 나라와 중국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에 합의했고 남은 문제가 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삼국 협력 체제의 복원과 정상화란 틀 안에서 정상과 장관급 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삼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6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북한 문제를 놓고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위성 발사 예고에 비판 목소리를 낸 반면 중국은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 입장, 영내 평화와 안정이 각각 재강조됐다고 적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拉致問題の即時解決に向けた両首脳の引き続きの支援を求め、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我们也希望相关方保持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중국은 주변 당사국들이 모두 자제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재개한 세 나라가 대화와 협력 체제를 복원했지만 북핵 문제 해법을 비롯한 외교 문제에 있어선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삼국 정상은 2019년 이후 중단됐던 3개국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화해 분위기에 중국이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을 해제할 거란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은 4년 넘게 중단된 삼국 자유무역협정 FTA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장하고 관련 장관회의를 재개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담았습니다. そして AI など新たなフロンティアにおけるビジネス機会を拡大するための3カ国協力も重要です。 북한 비핵화에 온도차를 보인 중국은 3국의 문화적 친밀감을 강조하며 경제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用好中国国际供应链促进博览会这个大平台，做产业链、供应链稳定的维护者。 리창 총리는 한국 기업인 중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유화 제스처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며 엔터주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유지하는 게 3국의 기업인들도 경제협력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협력체계 복원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 간 만남이 다시 정례화됐습니다. 주춤했던 교류 협력도 활발해질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1박 2일간의 회담 일정에 참여했던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국 정상회담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이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이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각국의 의견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간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각국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중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입장이라는 게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선언의 문화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잘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원래는? 예, 벌써 얼마 전부터 꽤 오랫동안 지금 그 공식 석상에서 잘 안 하는데, 요즘 이제 소위 무슨 지정학적 상황이 좀 변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좀 북한이 제일 많이 편들어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표현을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저 표현을 쓰는데 동의를 했거든요. 네. 자, 근데 북러가 밀착하고 지금 중국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까지 들어갔는데 그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까?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중국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핵 문제의 어떤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뭐 한미 또는 한미일 간에 계속 협력하면서 노력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잖아요. 이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동 성명의 어떤 협상 과정은 네. 관련국들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네. 이번 공동 성명을 보시면은 국제 정세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그 북한 문제 그리고 이게 한일중 삼국협력회의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탄생한 거라 주로 아세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한일중 3국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 되게 딱 그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뭐 대만 문제가 빠진 것이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탕 총리에게 이 별도로 탈북민 문제 협조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원론적이지만 답도 받았다 그러는데 뭐 최근에 강제 북송이 좀 있었습니다. 좀 진전된 일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어떤 경우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는 건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것이고 뭐 중국 측에서도 어떤 원론적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중국 측과 협의도 하고 또 국제사회하고도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얘기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중국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또 뭐 올 예정이 있나요? 리창 총리께서 대통령께 시진핑 주석의 안부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회담은 리창 총리를 상대로 한 회담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뭐 작년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 계기에 한덕수 총리께서 가셨을 때 제가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회담서도 시진핑 총리 본인께서 본인이 갈 차례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로서는 여건이 성숙되면 당연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F-35A를 포함해서 우리 전투기 20대 정도가 이 최북단까지 갔다고 합니다. 군사 합의 이후에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건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전에 대비 태세도 있지만 또 한미 그 연합 탐지 자산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공군 비행기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타격 능력이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네. 또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지뢰 매설하고 철택 보강하고 뭐 지표도 다시 만든다 이랬는데요. 우리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거 다시 재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요번에 하고 있는 지뢰 매설이나 철책 보강은 기존에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거하고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어떤 군사적인 대비 또는 도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번 것은 그 얼마 전에 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하고 관계를 절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별로 다 그 대비 태세를 만들어서 다 숙지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중앙통합방위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전 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이
업데이트하면서 대비를 강화해 오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윤 정부의 외교정책 겨냥에서 퇴행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 외교안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마침 질문이 있으시니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회고록은 사실 나오자마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네. 또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얘기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한일중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7년 말에 당시 문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셨고요. 그때 사드 문제가 마침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수석급들이 언론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서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중국 측에다가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중국이 계기 때마다 우리한테 사드 문제 처리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고 네.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지난 정권 말에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 얘기한다, 굴종 외교도 하는 말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외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저희는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한중 관계를 둘러싼 변수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도 있고 네. 그거에 따른 공급망 재편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어떤 반성 차원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 하는 이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네. 이 세 가지의 변화 요인 속에서도 오늘 보셨다시피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도 재개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들도 많이 고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연금 개혁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수치 조정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민주당과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습니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지를 놓고 1시간가량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내서 내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던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은 막판 진실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모수개혁, 즉 수치 조정에 대해선 잠정 합의를 해놓고 왜 거부하냐며 눈물까지 보였는데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으로 꼭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언제까지 거짓으로 연금개혁을 호도할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자는 이견과 민주당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자성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야는 본회의 일정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내일 있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공수처가 자료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전원이 항의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이탈표를 막기 위해 개별 접촉까지 했던 국민의힘에선 오늘 추가 이탈자가 등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보관 기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시길 촉구합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이탈표 10표를 확보했다며 깜짝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례 김근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불출석 의원이 많을 경우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참석 독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애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여 강공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최근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완화 주장을 내놓자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탈당까지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이슈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뭘 하는 걸까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며 종부세 논쟁에 불을 지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론화를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자 강성 당원들은 고 최고위원의 SNS에 국민의힘 이중대냐, 탈당하라는 등의 비난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최민희 당선인도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아야 한다는 당 강령을 거론하며 종부세 폐지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당내 논의는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초부자에 대한 세금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도 관련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토론해보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었습니다.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강성 당원들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만든 총선 백서 특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던 장동혁 의원은 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겠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책임론을 뺀 내용만 먼저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는 패배 원인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백서에 담아야 한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의원은 백서 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냐며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장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입 인재인 고동진 당선인도 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참패 책임을 오롯이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일부 분들이 이제 특정 개인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반발이 커지자 백서특위는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분은 따로 떼어내 전당대회 뒤로 공개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전 위원장 면담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성문이 되어야 할 총선백서 작업이 특정 인사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번지면서 당내에서는 총선백서 발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21대 국회 마감 이틀을 앞두고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대체 연금 개혁 쟁점이 뭐고 근본적 해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연일 뉴스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용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모수개혁, 구조개혁, 어떤 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네, 모수개혁은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겁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이 보험료율, 받는 돈 비율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현재 9% 보험료율과 40% 소득 대체율로는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바닥납니다. 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연금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모수개혁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은 현재와 대비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9년밖에 늦추지 못합니다. 다른 연금들을 함께 조정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도 동의합니다. 9년 밖에라고 하지만 일단 합의된 걸 보면 9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후에 구조개혁 논의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구조개혁의 범위가 넓지만 핵심은 기초연금 개혁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이른바 3층 연금의 1층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이죠. 이 두 가지 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을 보장할지 설계하는 건데 하나만 먼저 개혁하면 다른 하나를 개혁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수치가 세팅이 돼버리면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동전은 한쪽은 국민연금, 한쪽은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보장성의 설계는 결합시켜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 네, 한편에선 모수 개혁마저 이번에 놓쳐서 개혁이 오랫동안 실종되면 그게 더 최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적대로 연금개혁 실종된 게 한 17년 됐잖아요. 그럼 벼랑 끝 상황이란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개혁이 미뤄진 겁니까? 네, 연금 개혁은 폭탄 돌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됩니다. 매 정권마다 개혁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흐지부지 됐기 때문입니다. 17년 전 노무현 정권 시절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는 개혁을 단행한 게 마지막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 가능할까요? 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왜 연금 개혁이 필요한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17년 전 개혁 당시엔 2030년 합계 출산율이 1.39명일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연금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죠. 예상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민생 현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삼총사가 출생률, 평균 수명 증가, 경제 성장률인데 그게 다 나빠졌지 않습니까?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5% 걷어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걸 해야 개혁이에요. 네, 개혁이 급하다고는 합니다만 또 마냥 시간에 쫓겨서 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위를 항공사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는지 여부죠. 검찰은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으로부터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 배경을 위선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윗선 보고 여부를 토대로 사위의 취업 과정에서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남편이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태국 방콕으로 이주했습니다. 서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 2월
주영훈 당시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비서실과 경호처 직원 다수를 소환 조사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을 윗선에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과 같은 해 7월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취업 과정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기 전 국내 중소게임 업체에서 근무했는데요. 사위가 게임 업체를 그만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또한 사위의 태국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5달 뒤인 2017년 10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다니던 게임 회사가 사명을 돌연 토리게임즈로 바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한 지 3개월 만이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문제 없다고 다 결론 났고요. 얘기 안 하였으면 죄송합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서 씨 퇴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씨가 다니던 게임 업체가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당시 대통령 가족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 씨는 2018년 3월 퇴사 후 넉 달 뒤 태국 타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는데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퇴사 후 취업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의 상관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했지만 백 전 비서관이 진술을 거부해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건 관계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인데요. 이 재판에는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인 PD가 출석해서 이 대표의 거짓말에 경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당시 KBS 최초로 PD와 함께 고 김병량 성남시장 취재 도중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최 PD가 자백하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성남시와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거짓 증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최 전 PD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저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최 전 PD는 이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 성남시와 통화해서 이미 검찰청을 사칭했다며 사칭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의정 갈등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키맨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오는 목요일 전국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과대학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과대학은 비수도권의 3곳입니다. A의대 등에선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놓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고 제출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거부했다는 인증을 요구하거나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집단행동 강요는 같은 의대생들 사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의대 교수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며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대반 확보 가능합니까?
이건 특가 교수님들은, 총장님들은 잘 모릅니다. 공무원 정치인들은 더 잘 모르시겠죠. 오직 의대 수업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계는 오는 30일 전국적인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의사들의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들께 같이 막아주십사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입시 절차가 이달 말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부도 오는 29일까지 개별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확인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호중 씨는 연신 죄송하다면서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양을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의 체중과 사고 전 음주량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고 17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들른 식당과 유흥주점 CCTV와 종업원 진술을 통해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와 본부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김 씨 소속사는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고 대표이사도 변경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의 직장 갑질 논란이 좀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 씨가 1시간 가까이 의혹에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자 이번에는 전 직원들이 재반박했습니다.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강영욱 씨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언론에 배포한 60여 쪽 분량의 재반박 자료입니다. 강 씨는 CCTV가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 직원들은 모니터가 대표이사의 업무 공간에 있었다며 사무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2층에 있는 직원에게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강 씨와 부인은 3층 사무실에 있었다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메시지를 받아 겁먹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CCTV를 설치한 건 개에 물리는 상황에 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직원들은 강 씨로부터 20분간 폭언을 들은 사람도 있고 증거 자료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들 연기해서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 있어요. 녹취 파일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자녀를 험담했다는 강 씨 주장에 대해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슈돌 나간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가지고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라든지. 전 직원들은 방송 출연에 아기를 이용한다는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전 직원들은 강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입대한 지 열흘 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이 사망한 데 이어서 최근 일주일 사이 훈련병 사망 사고만 2번째인데요. 군은 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 정황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부대에서 훈련병이 쓰러진 건 지난 23일 오후 5시쯤입니다. 동료 5명과 함께 20kg이 넘는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 중 의식을 잃었고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25일 결국 숨졌습니다. 군기 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일명 얼차려를 뜻합니다. 경찰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군은 규정과 절차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에는 군기 훈련 때 완전 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1회당 1km 이내로 제한되는데 해당 부대는 구보를 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훈련병들이 어떤 사유로 군기 훈련을 받았는지, 왜 중단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병리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은 경찰과 합동조사 후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선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땅 위로 드러나 있는 전선을 건드리면서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수천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가 반으로 부러져 길 건너편 인도에 닿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5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와 80대 보행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전은 트럭에 부딪혀 쓰러진 전신주를 교체하는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2개 단지 1,60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1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원 등원하는데 엘리베이터 못 타니까는 사다리 차가 쓰러져 상가 옥상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에서도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 차가 쓰러지며 고압 전선을 건드렸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3개 단지의 1,200세대와 인근 상가들의 정전이 발생해 2시간 30분간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3시간 정도 장사 못한 거. 도시 미관과 사고로 인한 단전을 막기 위해 1996년부터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 탓에 지중화율은 21.3%에 불과합니다. 한전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그 지중화 분담을 하거든요. 사비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 확대와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대신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장기 임대를 주거나 경매로 얻은 차익을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이동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로 사들인 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최소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사를 원하면 LH가 산정한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경매 차익만큼의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LH공사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여기다 그동안 사들이지 않았던 불법 건축물과 반지하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야당안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단은 선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몇 년간 시달려야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물질적인 낭비, 또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 생활고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달라는 겁니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본격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내일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한파에도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자동차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잘 나가고 있는데요.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자동차 생산 과정을 장혁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차량 부품이 공장 지붕에 닿을 듯 높이 쌓였습니다.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의 전기차용 기어 케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5개월까지 소요되는 개발, 양산 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시킨 것이 주요했습니다.
현재 약 250만 대가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품질 문제로 클레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증가로 전동화 부문 매출이 3배가량 뛴 또 다른 부품 공장은 레이더와 회생 제동 장치 등 제품을 하루 5만 개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정 대부분이 자동으로 진행돼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 이런 부품들을 모아 조립하는 완성차 공장도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 중심으로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이곳 아산 공장의 한 대당 생산 속도는 52.9초로 시간당 68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차량들은 이 부두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 평택항에서만 하루 2,400대 차량이 해외로 수출됩니다. 끝없이 늘어선 차량들은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이동합니다. 자동화시키고 품질을 확보하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이 현장에 다 묻어 있다는 것. 작은 부품부터 완성차, 물류까지 탄탄하게 구축된 생태계 덕분에 한국산 자동차는 오늘도 세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여전히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최소 2,000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신 수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한쪽 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온통 토사와 바위덩이만 보입니다. The boys right there at the back of me, they're telling me that this is a massive destruction that took place and more than 300 lives were lost.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북부 산악지대 엥가주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24일 새벽입니다. 피해 면적이 축구장 4개에 달하는데 마을 6개를 집어삼켰습니다. 2,000명가량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시신 수습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산사태 사망자만 최소 6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험준한 지형에 중장비 반입도 어려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Miketa, I think bla, family plumi or staro ground. Now samblai kang ngan minoken kandim, and planti. 산사태 전부터 이어진 부족 간 내전으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자 파푸아뉴기니 당국은 국제사회 지원 요청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극적인 산사태를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항구 도시 부산은 광안대교 등 7개 교량이 도시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명 셰프들이 이 다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웅들을 위한 한 끼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TV조선이 기획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상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레스토랑의 주방 열기가 가득합니다. 셰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요리는 접시가 아닌 도시락으로 만들어집니다. 좀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식사하실 때는 좀 배부르게 맛을 조금 저희가 이제 정성 들여서 했는 재료의 맛도 좀 느끼시고. 정통 일식 도시락도 호텔 레스토랑에 가장 인기 있는 요리들로 채운 멋진 도시락도 있습니다. 오늘 제작된 도시락은 모두 120개. 부산에 위치한 7개 대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특별한 도시락 덕분에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친절히 다가갈 수 있는. 아찔한 높이, 거센 바람과 사투를 벌이지만 두려움과 고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숨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부산에선 프랑스 명장 미슐랭 3스타 셰프 엠마누엘 르노와 부산 최초 미슐랭 원스타 셰프 김재훈 그리고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 함께하는 디너 행사가 열렸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최원호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류현진의 복귀 등 올해만큼은 다르다고 공언했던 한화였는데 결국 올해도 감독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LG를 상대로 4대8로 패한 한화는 시즌 처음으로 꼴찌로 주저앉았습니다.
경기를 마친 최원호 감독은 구단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화 구단은 오늘 최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손혁 단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팀을 수습해야 하는 만큼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하위권을 전전했던 한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파격적인 투자로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류현진과 8년 170억 원 대형 계약을 비롯해 안치홍 영입 등 공격적인 전력 보강을 앞세워 5강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에 자신감도 따라왔습니다. 저희 팀의 개막전 선발 투수는 다른 팀에 없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실제로 시즌 초반 7연승을 달리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4월 성적은 6승 17패에 그치는 등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최근 지휘봉을 잡았던 4명의 감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은 가운데 한화 구단은 조속히 새 감독을 뽑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후보군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문경에 있는 대승사 대웅전 불담벽은 예술작품입니다. 보살 불제자 수호신들이 가운데 아미타 열애의 설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높이 3.5m 관목에 새긴 국보 목각탱입니다. 위쪽 대범천과 제석천은 인도 고대의 신이었습니다. 아랫단 사천왕도 귀신들의 왕이었지요. 악령도 끌어들여 불교의 수호신으로 삼은 겁니다. 조조가 관우를 붙잡고 있을 때 책사들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부하로 삼고 싶었죠. 극진히 대접했지만 관우는 유비에게 돌아갔습니다. 위원은 유비의 적 한현의 장수였습니다. 인심을 잃은 주군을 해치고 투항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그자는 불충한 배신자입니다. 유비는 한사코 위원을 중용했습니다. 위원은 모반을 일으켰고 죽은 제갈량이 남긴 계책에 걸려 참수당했습니다. 이처럼 삼국지에선 적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긴 해도 지금이 삼국지 같은 난세는 아닐 겁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에 기용된 건 여러모로 난합니다. 문고리 3인방에 꼽혔던 그는 국정농단에서도 중요한 문고리였습니다. 그의 대포폰에 담긴 최순실 녹취 파일은 농단 수사의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를 수사해 감옥에 보낸 것도 복권시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를 따로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품 비리가 없었고 업무도 성실해 좋게 봤다고 합니다. 인지상정일지 모르지만 비선의 문고리까지 성실한 업무로 포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탄핵심판 변론에서 했던 말에 그의 민얼굴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밖으로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꼬인 것 같은데. 인사는 메시지라고 하죠. 본이든 아니든 대통령의 인사에서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쓴다는 규칙이 읽히곤 합니다. 얼마 전 새어나왔던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이 단적인 예입니다. 눈은 자신을 믿고 귀는 남을 믿는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듣는 게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판단하고 고를 때는 더 그렇습니다. 5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문고리 돌아오다였습니다. 비구름 뒤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은 한낮에도 선선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나 동해안 지역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지만 제주도는 새벽까지, 강원, 영동 남부는 아침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도, 안동이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하늘이 맑겠고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